다음은 NFT뱅크에서 AI옵스 전반을 담당하고 계셔주신 크리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저희 여기 공간 좀 이쁘지 않나요? 여기 클러스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거는 사실 이제 엔지니어분들, 학부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웹2에서 넘어왔잖아요. 데이터 엔지니어, 백엔드, 머신러닝 이런 걸 하다가 넘어왔는데, 웹3라는 생태계 인더스트리에 와서 느낀 점들, 그리고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리스, 우리 회사에서는 크리스 영어 이름 부르기 때문에 크리스라고 부르고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에 있었는데 카카오에서도 크리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경영과학과를 복전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와 기술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이제 회사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그다음에 석사 때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스타트업을 좀 하다가 카카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모네타이제이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는 AI 엔지니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ML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ML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드에서도 이제 AI옵스 전반을 맡은 일을 했었고, NFT뱅크에서도 AI옵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커리어의 방향성은 이제 AI 기술 사업화, 그리고 확장 가능한 AI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시키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웹3란 무엇인가? 네, 많이 한 번씩은 찾아보셨을 거예요. 웹3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웹3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웹 1.0과 2.0과 3.0. 웹 1.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모뎀을 사용해가지고 웹사이트에 많이 접속을 해서 컨텐츠도 다운로드 받고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약간 위키피디아 같은 느낌의 웹사이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방향성의 이제 컨텐츠만 전달을 받던 시대였고요. 근데 2005년에서 2006년 정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때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쯤인데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포스팅을 하면은 이 컨텐츠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끌어들인 컨텐츠 속에서 유저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죠. 자, 웹 2.0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 이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유튜브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저가 만들어낸 컨텐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가 엄청난 흥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웹 2.0에서는 리드라이트가 쉽고 데이터 정보의 비용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를 복사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의 주권이 약간 없던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뭔가를 올리면은 거의 한계 비용이, 그러니까 코스트가 거의 없는 상태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컨텐츠를 올리면은 이 컨텐츠로 수익을 보는 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곳이 돈을 벌게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재밌어서 글을 올리긴 하지만 여기다 광고를 심어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페이스북이 되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컨텐츠로 인한 부가가치가 개인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컨텐츠에 대한 주권이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제 개인정보. 페이스북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광고주 입장에서 매력은 참여하는 유저들의 프로파일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는 구글과 페이스북이죠. 구글에서 한번 개인정보 이력을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측을 잘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로 광고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데는 플랫폼 기업들. 자, 그러면은 웹3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냐? 웹3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웹3에서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의 이제 철학이 뭐냐면, 아주 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웹상에다 뿌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를 뿌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인설트를 할 수 있고 라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수정하거나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전 세계에 다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으로 어떤 개념이 가능해졌냐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인터넷에 생기게 됩니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건 내 소유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까 이제 저작권이랑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작권과 소유권은 좀 달라요. 인터넷에서 내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오브젝트가 이걸 내 소유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 소유권과 함께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가치 전송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가장 간단한 함수를 보시면은 트랜스퍼하는 기능이 네이티브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결제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 웹3에서는 가치 전송이 너무나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소유권의 개념이 이 레이어에서 이제 프로토콜 이코노미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웹3 상에서는 소유권과 가치 전달을 동반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웹2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뭐 앱 같은 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웹3 같은 경우는 시멘틱 웹, D앱, 그리고 NFT, VR, AR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은 웹3로 개발자들이 왜 몰리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웹3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이 흥하기 시작한 건 사실 좀 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300만 원 정도 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랐나 하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블록체인 쪽에도 스타트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고 약간 암흑기가 시작이 됐었죠. 블록체인에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투자자라든지 개발자들이 몰리진 않았어요. 왜 이게 몰리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더리움에 생각했던 그 로드맵상에서 D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D앱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제 기폭제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디파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AMM이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거래 시장 없이 바로 순식간에 컨버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유동성 풀이랑. 그 다음에 루나를 맡기고 이거 담보대출을 만들어내는 담보대출 서비스가 만들어졌고요. 주식과 연동을 해가지고 토큰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그 금융 상품으로서 디파이가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NFT 거래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몇 수조 원대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수수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가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도 뻔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근데 제가 좀 크게 보는 건 뭐냐면 P2E 비즈니스예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커리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군데 옵션들이 있었지만 왜 NFT에 관심을 갖게 됐냐? 저는 이제 NFT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직접 한번 투자를 해봤어요. 이게 진짜 맞는 소리인지 보기 위해서. 특히나 저는 P2E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여기다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해서 엄청 컴퓨터 공학을 시작한 게 게임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게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해서 막 C++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때 어렸을 때 게임을 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리니지에서 아데나를 막 모으고 바람의 나라에서는 뭐 금화를 모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 시절에도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살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사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뽑기를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재화를 생산하는 수단들이 있고 그리고 소비라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디자이너들을 보시면은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밸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디자인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P2E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에서 10만 원 쓰는 거 진짜 아깝거든요. 근데 P2E에서는 뭐 1000만 원 이상 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게임상에서 갖고 있는 이 NFT가 내 소유라는 게 명확하고 이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걸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NFT, 엑시 인피니티의 캐릭터들을 렌트를 해주고 5대5로 수익을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시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몇백만 원씩 벌 때도 있고 1,0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P2E라는 게 사실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임들이 아직 좀 조악한 편이에요. 엄청나게 단순한 게임인데 이런 이제 이코노미가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직접 깨닫고 진짜 P2E로 제대로 된 게임이 나왔을 때는 얼마나 파급력이 클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런 공감을 모든 게임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NC소프트나 넥슨이나 카카오게임즈나 모두 다 P2E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P2E에서 제대로 된 게임성이 확보가 되고 커뮤니티가 확보가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NFT로 나온다고 치면은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겠다라는 거를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NFT 쪽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거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은 스킨 인 더 게임이 되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일단 해보고 나니까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저도 P2E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리게 된 거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저기서도 돈을 벌고 여기서도 돈을 벌고 여기서 돈을 버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투자자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이제 이 업사이드를 보는 게 업의 본질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죠.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은 뭐 잘 나가는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뭐 SM이나 뭐 빅히트 모두 다 NFT에 관심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이제 IP가 있는 회사고 IP를 어떻게 모네타이제이션을 할까를 고민하는 곳이죠. 근데 어느 정도 보면 NFT가 그런 거랑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신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 NFT 마켓플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업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싶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P2E는 모든 게임사,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임사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사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다 진입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어떤 업계에선 리스크도 있고 보상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웹3 업체들은 워낙 많은 투자를 받다 보니까 보상이 더 확실해진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점이 좋아졌냐, 뛰어난 인재들을 보면 항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돈보다는 임팩트를 좀 추구를 해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냥 기계부품의 하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거나 좋은 대접은 받기 때문이죠. 뛰어난 인재라면은.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은 웹3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망치 들고 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시고 만들어도 되는 곳이 바로 현재 웹3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밤새서 만들어낸 게 엄청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웹3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약간 장점이라고 하면은 개발자분들은 항상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뭔가 소유권 이동하고 막 새롭잖아요.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투자감이 넉넉하고 보상이 명확하고 업사이드가 명확하니까 웹2에서 스타급 개발자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웹3에서. 그러면 이제 스타급 개발자들이 빅테크 회사에서 크립토 업계로 이직을 하는 게 너무나 큰 물결이 됐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리크루터 분들도 워낙 이렇게 너무 빨리 이동하는 거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이런 곳에서 웹3 쪽으로 인재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스타 개발자들이 이직을 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합이 잘 맞았던 엔지니어들 다 리크루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서 웹3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웹3로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는 약간 재미와 호기심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레고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레고로 막 새로운 거 만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약간 취미로 개발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개발자들은 뭔가 재밌는 걸 좋아해요. 일단은 물론 돈도 중요하고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이고 뭔가 내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미와 호기심이 좀 유인하는 동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웹2 개발자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패시미스틱, 부정적으로 보다가 한번 먹어보면은 약간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립토 업계에서 항상 G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디스코드 서버 가면은 GM 막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웹3가 아직은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인더스트리나 모바일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처음에 진입한 타이밍이 조금 남들보다 앞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웹3가 제가 아까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너도 나도 이거를 도전할 때쯤에는 인재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웹3에서 집중하는 기술 스택을 쌓으시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테크 업계에서도 몸값을 더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시할 고려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웹3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니고 어떤 회사로 가면 좋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관점 말고 그냥 개발자 커리어 관점에서만 말을 드릴게요. 개발자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딜리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덕트가 뛰어나야 된다. 엔지니어 분들은 항상 약간 예술가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가셔야 되는데 일회성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웹3에 보면은 일회성 프로젝트만 하는 곳으로는 이제 개발자 커리어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조금 더 큰 로드맵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직을 할 때 뭘 고민을 하냐면 제가 가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와의 얼라인먼트를 보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엔지니어로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ICO 붐 때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죠. ICO 붐 때 토큰 그냥 발행해놓고 막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냥 떠나는 분들도 많았어요. 물론 이건 돈을 벌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가 이런 거냐면은 본질이 없고 그냥 토큰만 발행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아직도 웹3에도 많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맞고요. 세 번째로는 P2E 게임은 사실 이게 막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업계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냥 게임이 대박나면 엄청나게 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배틀그라운드처럼.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2E 프로젝트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진짜 게임을 만드는 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력이 화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좋은 선택일 텐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리스크 고려해서 이제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큰 발행을 너무 서두르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실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특성상 그냥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덜 집중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무엇인지, 고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고객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토큰 말고 이게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2018년에 ICO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한창 거품이 꺼지면서 암흑기가 왔죠. 암흑기가 왔는데 이때 토큰과 상관없이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했던 서비스들이 2020년에 전성기를 맞게 됐어요. 그게 최근에 성공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들처럼 결국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넥스트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고려사항이죠. 저는 항상 이제 이 세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는데 우리가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 비개발자도 동일하게 우리는 세 가지를 보고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상. 보상 중요하죠. 솔직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보상적인 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스톡옵션이 될 수도 있는데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테크 업계가 워낙 리크루팅 전쟁이 활발하다 보니까 연봉을 맞추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스톡옵션 관점에서는 얼마만큼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가가 솔직하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1년 뒤에 몇 배나 더 커질까? 2년 뒤에, 3년 뒤에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을까를 충분히 사업 전략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완성이 됐을 때 논리적으로 1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죠. 동료가 특히나 주니어분들은 보고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뛰어난 동료들이 있어서 문제없이 탁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인데요. 문화는 제가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다른 곳에서 연봉을 20-30%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가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좋은 문화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문화가 좋다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투명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들을 직시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무시하고 나의 아니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회사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명성, 솔직함이 정말 중요한 문화라고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비전, 로드맵. 제가 아까 보상면에서 스톡옵션 말씀드렸죠. 로드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회사가 이런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이것까지 하면 진짜 데카콤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로드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략적으로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로드맵과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죠. 로드맵과 얼라인먼트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든 직원이 우리 회사가 비전이 뭔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냈을 때 진짜 데카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입사하기 전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대표님이라든지 직원분들과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좋아하냐면은 평가 시스템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신뢰 문제는 없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곳은 아닌가, 이런 쪽이 조금 중요하겠죠. 우리가 신뢰 면에서 리더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는 사실상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는데 신뢰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하냐, 개발적인 문화, 개발 문화를 말씀드리면은 일정 추정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리고 일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고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링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CI/CD, MLOps가 잘 되어 있는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플랫폼 성숙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너무 일을 대충 해서 자괴감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약간 조직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베어마켓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 쪽에서도. 근데 저희는 그거를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뭐 크립토 업계가 항상 그래왔듯이 약간씩 PFP에도 거품이 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질적인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진짜 P2E 서비스, 진정한 뭐 NFT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세요. 우선은 웹3 업계에 웹3 잘 모르고 들어가신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엔지니어가 스마트 컨트랙트 모르고 그냥 가도 되냐?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의 한 90%는 사실 우리가 웹2에서 썼던 그 기술 때 거의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그인하는 부분이라든지 월렛 인증, 그리고 마지막 단의 비즈니스 로직 중에 일부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는 웹2의 기술, 뭐 코틀린이든 타입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ML 쪽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파이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회사, ML 회사에서 쓰는 모든 시스템을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군 자체가 많이 바뀐다, 내가 백엔드 엔지니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동일합니다. P2E 게임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은데요. P2E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해보시면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투자 추천이 아니에요. 네, 이제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 2년 뒤에 올 그 P2E의 전성시대를 미리 경험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P2E 게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약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지 스킨 같은 게임들도 많아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클릭 투 원이라고 해서 진짜 게임은 하나도 없고 클릭만 하면 게임이 되는 형태의 게임들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 진입한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딱 폰지 스킨이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밸런스라는 거라든지 전략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게임 플레이 스킬이 있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보스로만 해도 플레이가 되는 형태의 게임은 인플레이션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엑시 인피니티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엑시 인피니티가 그나마 이 밸런스와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NFT 뱅크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네. 입사하기에 가장 사실 제가 리크루팅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기 싫어하는 분들 거의 없었고요. 필요한 능력. 저희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나 ML 엔지니어나 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테이크홈 인터뷰가 있고 기본기를 물어보는 전문성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기본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컬처 핏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뭐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업무 문화를 개선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3주에 한 번씩 컬처데이라는 걸 해요. 컬처데이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포스트잇을 막 붙이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다니고 싶냐, 우리가 원하는 회사의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적어놓고 우리의 문화의 목표라고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솔직하게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몇 점을 주고 싶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걸 다 설문을 던지거나 돌립니다. 그거를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대표님 포함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복지가 부족한 것 같다, 어떤 게 추가되면 좋겠다, 그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플레이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바로 반영해서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얼마만큼 어떤 액션 아이템을 했을 때 이 문화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실행을 합니다. 3주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회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솔직하게 더 긍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우리가 3주마다 회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관련해서 미디엄에도 글 최근에 맞아요. 쓰셨죠. 네. 테크블로그에도 궁금하신 썼어요. 분들은 네. NFT 뱅크 미디엄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크리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